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천입니다. 이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난 20일 단독 보도해드린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 영상 증거, 이른바 오피스텔 촬영물이 구속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게이트 수사가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김학의 게이트 수사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 그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두 번째 이제 재청구에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이유가 법원에서 판결한 구속 이유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사유도 비슷합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바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증을 찾았다는 것이 상당한 그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었을 당시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그 특수강간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이 공동해서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해서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그와 관련된 물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피해자가 사실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사실은 했습니다. 당시에 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강간치상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그 15년 정도의 그런 시효가 연장이 그러니까 긴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학의와 무관하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영장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이고 판사님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네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너의 범죄 사실은 충분히 넉넉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또 그와 관련해서 증거도 지금 명백하게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이것을 보면 앞으로 특히 그 해당 여성에 대해서 좀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나 뭐 입을 막아버릴 가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농후하다 해서 아마 구속을 시킨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의 의미는 너무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부터 선고가 영장이 발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자꾸 부인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증거 인멸을 할 것 같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건은 아마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수사 권고를 그 진상조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윤중천 씨 구속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별장 동영상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났어요. 그 확정적인 증거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증거물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피스텔에서 촬영물, 이 사진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또 해결됐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이 그 공범이었다는 것이 구속영장에 같이 적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수사단하고 취재를 할 때에 수사단이 이미 힌트를 한번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가장 처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동영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중간에는 동영상 속 인물의 피해자가 그 동영상 속 인물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사단에서는 나랑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막이 아니었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그 김 전 차관 강간치상 이 공범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그 윤준청 씨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사실을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학의와 공동하여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기소할 때 그 범죄 사실에 그런 부분을 특정하겠죠. 지난번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할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성폭력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고 오로지 뇌물 부분만 얘기되어 있고 뇌물 중에서도 특히 조금 뭔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제3자 뇌물죄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실패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너무 궁여지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확실한 것만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그 말 했었을 때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이 됐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윤준철 씨와 관련된 그런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장에 안 넣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뺐었던 것인데 이번에 윤중천 씨 관련해서는 이거를 집어 넣으면서 보다 확실한 지금 증거를 오히려 좀 확보한 셈이 돼버렸고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구속 기소할 때 예. 아마도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 전 차관과 윤 씨 결국은 성범죄로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얘기의 그때- 본질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결국 성범죄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때 사실은 지금 윤진철 씨가 자유분방한 남녀의 그런 교제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여성분과의 그런 동영상이나 여성분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6개월 정도 200회 정도의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은 꼬박꼬박 성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고 항상 어떤 그 피해 여성들과의 관계를 즐겼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예전에 판례 보면은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여성으로부터 접대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뇌물과 권력과 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그런 범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검찰 출신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김학의 전 차관하고 같은 동기다. 예. 근데 우리 때도 그 친구하고는 우리랑은 조금 노는 게 달랐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지저분하게 놀았다. 이거 네.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차관이 되어서 더 시끄럽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던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관계라든가 또 만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로 작용됐던 게 이번에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버닝썬 관련해서 그 승리 씨, 그 빅뱅의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아무나 막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지명되고 그럴 때도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무나 그렇죠. 너무 아무나 잘 만나고 너무 경계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발길에 채는 게 형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좋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은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요즘은 많이 안 그런데 옛날에 재판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그 사건을 다루어주는 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예. 또 나하고 밥도 잘 먹어주고 이러면은 사실 접근하기도 쉽고 네. 또 직접 그 사건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나에게 사실은 조언도 해주고 예.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가늠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편하죠. 예. 그런 걸 알면.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 전자였던 것으로 예.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성범죄 공소시효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 그렇죠. 강간 3번 중에 한 번이 2007년 11월 13일 이 이른바 오피스텔 강간이었고 공범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근데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 그죠? 그걸 지나게 되면 15년으로 늘어났는데 강간치상을 적용하게 된 것이 2008년도에 이 정신과? 피해자가 네. 정신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죠. 그래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두 건이 있는데 네. 하나는 뇌물 관련돼서가 있고 네. 하나는 성범죄 관련된 건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성범죄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쪽으로는 공소 기각 판결이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죠.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13년도부터 이 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만약에 이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으면은요. 그 고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형법상으로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하게 되어 있고 네. 이 성범죄와 관련된 특별법에서는 1년 안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2008년도에 그런 일을 이제 어쨌든 그 피해 여성은 누가 자기를 성폭행했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1년 안에 해야 되는 건 2009년까지 사실은 신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그 여성분이 고소장을 낸 건 2013년, 14년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여성분이 뭘 했냐면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얘 혼자 한 게 아니라 둘이 한 거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둘이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친고죄 적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전부 다 혐의가 이제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정신과 진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때 검찰에서도 말했잖아요.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면 강간치상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 그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의 경우도 역시 고소기간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래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15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리면서 또 고소기간 도과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이 저기 정신적인 그 충격 트라우마나 우울증 같은 거 이제 그 범죄를 당한 후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상해로 인정을 잘 해줍니까? 네, 원래 예전에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해줬고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원에 가서 직접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상해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과 치료 받는 것도 이거는 상해다. 그렇게 보고 치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자, 수사단 김학의 그리고 윤중천 일단 뭐 한 지붕에 있습니다. 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동부구치소에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두뇌 게임이 치열하게 시작이 되겠죠.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서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사단은 조금 느긋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학의하고 윤중천이 서로 간에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을 해야지 그들이 이기고 수사단 입장에서는 빈손이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 죄수 A하고 죄수 B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같이 일을 공모했을 경우에 둘 다 자백을 하는 경우가 이제 파란색이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10년을 선고받지만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제일 약한 거니까 둘 다 1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수사단이 죄수 A와 죄수 B에게 니네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이렇게 되지만 둘 다 자백하면 저렇게 된다. 다만 너는 자백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리게 되면 넌 어떻게 되겠냐? 너는 15년이고 죄수 B는 석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 참 나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죄수 A하고 죄수 B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죄수 A를 김학의라고 놓고 죄수 B를 우리가 윤중천이라고 놉니다. 자, 김학의가 자백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그 특수강간 했어요라고. 그런데 윤중천 씨가 자백을 같이 해요. 그렇게 되면 둘 다 10년을 받는 거죠. 근데 김학의 씨는 자백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윤중천 씨는 자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는 거니까 김학의만 이제 15년을 선고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진에서 보면. 근데 만약 또 반대가 되면은 또 뭐 죄수 A는 석방되고 죄수 B는 15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요. 특수 강간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저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로지 증거는 이 둘의 공범들 간에 이 말이나 자백이 중요한 증거일 때 저런 죄수 딜레마가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들이 같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기철 부장님이 내가 죄를 저질렀어라고 말을 하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백의 증거로서 효과가 있으려면은 자신의 자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자백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신의 자백 플러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 나 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해버리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학의하고 윤중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A라고 하는 여성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누가 이걸 발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같이 그래픽으로 본 것은 주거 침입 절도, 공동 절도 이 부분, 강학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공범인 죄수들이 상호간에 입을 먼저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수사관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딜레마의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선고형이나 법정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윤 씨의 변호인들은 별장 손님, 전 단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 선임한 변호사도 그렇고,
둘 다 또 전관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분이 근무했던 시간도 기간도 특정 지역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실제 그분들이 뭐 그 벌장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유출해 보면 다 정관들이고 그 당시에 윤중천 씨랑 친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중천 씨가 원래 그런 사람들한테 접대하는 것을 옛날부터 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별장으로 많이 초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별장에 갔었던 사람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변호를 맡으신 분들도 그런 과정 중에 이 비디오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아마도 별장도 가봤고 또 상황도 알아봤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판과 관련된 변호를 맡긴다면 그 해당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을 선임하는 게 가장 좋죠. 예를 들면 그냥 윤중천 씨를 내가 변호해서 내가 예를 들면 성공보수를 많이 받는다. 이 정도는 약한 거고요. 윤중천 씨를 내가 변호함으로 인해서 나도 사실은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결국 윤중천의 승리랑 같이 취급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사실은 변호를 선임하면 제일 안심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관분들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우연적인 사정들을 결합시켜 본다면 그분들도 사실은 사정을 많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적격으로 변호를 맡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예, 이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이 아슬아슬하지만 결론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 방향은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수와의 딜레마 얘기를 하셨을 때 또 같이 붙여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또 불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은 어떨까요? 윤중천 씨가 먼저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말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윤중천 씨는 또 증거로서의 또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그대로 믿는 거는 부당하다고 또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누구 말이 더 맞는지에 관련해서는 그 외에 이모 씨라고 하는 그 여성의 객관적인 증거나 발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서를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김학의 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6년 전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 방향에서는 2013년도에 부실 수사를 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도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설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여기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이 될지 할지를 맞추면 못 맞추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제가 머리에 꽃을 달고 그다음에 맞춰서 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부장님께서 눈물 콧물을 다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네요.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좀 길게 그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방송, 진실 앞에 겸손한 뉴스토마토 방송.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법설이었습니다.